치유의 도시, 힐링의 도시 제천에 아침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면서 치유가 많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제천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 이근규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어리고 젊게 보입니다. 최근에 공직자 되기가 옛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그런 시절이 돼서 요즘에 공직자 되신 분들은 100대 1, 200대 1의 그 시험을 뚫고 다 들어오신 분들이라 전부 다 우수한 분들이 이 공직자로 들어오시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우수한 분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한 3분 정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는 뭐를 지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3분 정도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제천시의 문제라든지 이런 나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는 국회의원에게 한번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걸 좀 3분만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분만 저한테 뭐 질의라든지 뭐 하여튼 하시고 싶은 말씀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셔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매일매일 뭐 신문을 본다든지 또는 뭐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방 분권이라든지 뭐 제천의 발전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3분만 그 고민 사항을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구 대비로만 해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초창기에 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받을 때도 그 직원 근무 숫자만 가지고 안분을 하다가 지금은 그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까지 해서 안분을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면은 여기 지역에 대한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면적도 해서 안분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 인원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젊은 우리 공직자분들 뭘 요즘 고민하고 계신지. 네. 마이크 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현재 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제천이랑 단양 충주 지역 쪽에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원주 쪽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갖고 뭐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 좀 북부 쪽에 좀 위기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혹시 어떻게 좀 대책을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제천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더 하셔요.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지역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 의원님을 갖다 의원회관실에서 여러 번 뵙고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하셨잖아요. 혹시 살아오시는 과정 중에서 재수나 그런 게 탈락이 한 번도 없었는지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두 번 더 하시죠, 뭐. 네, 하시는 게. 예. 안녕하세요. 지능과장 남경주라고 합니다. 네. 지방 분권에 대해서 그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라든가 뭐 대책 같은 거 크게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하시죠, 뭐. 네.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어떤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한미 간 FTA를 파기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 다시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제 재협상으로 얘기를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회의원이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정책 방향을 어떤 쪽으로 협상 방향을 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문의드렸습니다. 네,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셔서 정치 문제에 대한 질의를 더 한 번 좀 또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셔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럼 질의가 없더라도 정치 상황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네 분께서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문제, 인구만으로 하지 말고 지역 면적도 고려해라, 이런 하는 게 좋지 않,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크게 보면 국회의원을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그 지역을 대표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지역이, 우리나라가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지역구가 250명 정도, 254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고 적고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지역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라, 그 말씀은 일단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국회의원 수가 하원 의원이 450명, 그리고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인데 거의 80만 명의 국회의원, 하원 의원이 1명입니다. 미국은 80만 명에. 일본은 국회의원이 500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도 인구가 1억 3천이기 때문에 500명이면 약 25만 명에 1명 정도. 미국과 일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원으로 돼 있죠. 일본도 이제 상원 참의원도 있고 중의원도 있고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국회의원 수가 약간 적은 편이에요. 미국은 훨씬 적은 편이죠. 80만 명에 1명이니까.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이 한 600명 정도 되고, 프랑스라든지
유럽은 대개 인구 10만 명당 1명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국회의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에 대한 그 대우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해주는 편이에요. 연봉 1억 훨씬 넘으니까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의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대우는 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하튼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우를 적게 하더라도 숫자를 더 늘려서 국민의 뜻이 국회를 통해서 많이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천, 단양, 충주의 북부에 대해서 원주와 비교해서 위기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말씀하면서 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할 때 제천을 빼놨을까, 그때 제천을 넣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천이 이런 중앙 정치에서 조금 지역적인 그런 배려가 미흡했다,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다. 원주와 비교하면 상당히 그런 걸 많이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좀 소외됐다고 할까, 좀 배려가 덜 된 지역에 대한 배려를 중앙 정부에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천이 원하는 그런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개인적인 문제로 사선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자랑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재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시라든지 뭐 승진은 장관은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냥 실패는 경험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그것이 뭐 잘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는 실패 많이 했습니다.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저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 대책 3가지 말씀하셨고, 또 트럼프가 FTA에 대해서 재협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미 FTA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FTA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자동차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농산물이라든지 그 외에 무역 외 수지에서 또 우리가 무기를 산다든지 또는 미국의 유학생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무역의 수지에서는 또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트럼프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미 양국의 서로 손익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은 어떤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또 그 상응해서 지켜낼 것과 또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분권은 크게 보면 국민주권 시대와 지방분권 시대는 궤도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이 그럼 뭐냐, 국민주권이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건데요. 국민주권은 말 그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럼 주권이 어디에 있었느냐, 국민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주권이 권력
대한민국 주권 내지는 권력인데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국민은 권력의 대상, 지배의 대상이었고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권력자가 가지고 있었다. 지배 복종 관계로 국가 권력,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권력,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고급 장관, 이런 고급 관리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은 그 대상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공직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공직자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의미가 이제 국민 주권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지방 분권도 그동안은 중앙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 권력에 복종하는 지시를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 주권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앙 정부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지방의 고유한 권력과 지방 특성에 맞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봉사자로서의 중앙 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객이 바꿔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 주권과 지방 분권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것은 평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평등.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이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권력자와 국민이 대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배 복종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 그러니까 국민과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서로 대등하게 평등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배복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국민주권,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은 바로 평등의 개념을 평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력관계, 지배복종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복종관계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주권 원리에 의해서 그런 불평등한 지배복종, 불평등, 차별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배복종과 불평등, 차별은 그 공동체, 그 사회 자체에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제천시에서 시장이 모든 지시를 다 하고 시장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공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아주 완전히 독재적인 그런 독재국가의 독재자처럼 제천시정도 시장이 독재자가 됐다. 그랬을 때에 제천시정은 어떻게 되느냐? 제천시정은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주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제천시정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례는 우리가 역사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소련이 망한 거라든지 북한이 저렇게 망한 것은 바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뺏고 억압 속에서 노예화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최고의 독재 불평등을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바로 평등해야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제천시에 있는 전 공직자가 모두가 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모두가 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일을 할 때 제천시정이 발전하는 것이지, 제천시정 안에서도 너무 이 계급에 얽매여 가지고 권위주의와 불평등과 서열화 이런 걸 하면 맨 밑에 서열화되어 있는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아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평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미국이 이제 1901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국으로 대도했는데, 토크빌이, 프랑스의 학자 토크빌이 미국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주의의 기본은 평등이, 모든 기회의 평등이 대전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바로 미국이 모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1등 최강국이 됐다. 민주주의가 꽃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평등해야만 발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발전한 그 원동력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거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양반 쌍놈이라든지 어떤 신분 사회가 깨지고, 그리고 빈부의 차이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해방과 일제 식민지를 지나서 해방과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제로의 상태로 간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양반 쌍놈 하인 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다 없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제로의 상태에서 1950년에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평등한 조건 하에서 잘 살아보자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기에서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평등이었다. 그 평등한 그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잘 살아보자, 또 모든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자, 교육을 열심히 하자 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야말로 하인 쌍놈이었던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공부해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다고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하고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공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에서 경제발전, 풍요한 나라도 만들고, 또 전혀 그 무에서 우리가 민주화도 이뤄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등해서 풍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지금 현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요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 풍요롭고 민주화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됐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풍요로우냐? 풍요로운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내막을 보면 실제는 지금 풍요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롭습니까? 우리가? 풍요롭지 않습니다. 왜 풍요롭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그리고 중위 평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50%입니다. 지금 50%는 중위소득, 평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50%의 사람들이 풍요롭지 않은 그런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 세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지금 48%입니다. 지금 노인 세대는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은 불과 노인 인구가 지금 700만 명인데 연금 받는 사람은 100만 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600만 명은 연금이 없어요. 우리나라 연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각자 자식 키우고 뭐 산업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가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분들은 내 노후는 우리 자식들이 나를 다 보살펴 주겠구나 하고 모든 걸 다 자식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지금 그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노인 부양할 정신이 없다. 그런 여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노인층은 지금 빈곤율이 50%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중산층이다. 옛날에 엄청 못 살았는데 지금 엄청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과거에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사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노인 세대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비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앞길이 막막하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구급 공무원 시험에 100대 1, 200대 1 되는 거 아닙니까? 구급 공무원이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 생활 보장이 되는 정도인데 그거 들어가는데 100대 1, 200대 1이라는 건 이거는 얼마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힘들게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느냐. 그리고 결혼도 힘들어서 못한다. 아이도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 아이도 낳기 힘들다. 그래서 초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물론 50%는 풍요로운 사회를 부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의 사람들은 절대 풍요롭지 않습니다. 자살률도 제일 높죠. 빈곤율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은 잘 느끼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불안과 불만과 그리고 불신으로 차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풍요한 사회가 아니에요. 절대 풍요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민주화를 우리는 이루었는지 알았는데 민주화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 만능 사회죠. 그리고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한 경쟁을 하는 사회인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느냐. 경쟁이 심한 만큼 경쟁에서 이긴 사람과 경쟁에서 진 사람이 확연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그만큼 불평등이 치열한 사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하냐. 나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쟁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치열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교육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이들 놀 틈이 없죠. 중고등학교만 되면 밤 12시까지 학원에 가야 되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왜 그렇게 경쟁을 시키느냐.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회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엄청나게 승패가 갈린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서열화시키는 나라다 이거예요. 서열화. 1등부터 줄을 세우는 나라. 교육, 성적서부터 재산,
지위, 지역 모든 걸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나라예요. 그거는 아까 기본적으로 평등해야 그 사회가 발전하고 활력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돼서 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공동체를 깨고 각자 도생, 경쟁 만능, 승자 독식, 서열, 불평등 한 사회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주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갈수록 지금 더 사회가 계급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급화되고 있어요. 정말 재벌들, 이거는 뭐 옛날 왕보다 더하죠. 그 최상위부터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신분화 계급화가 지금 그것이 더 공고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마다 더 늘고 있어요. 비율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이미 계급화되고 있다. 그러면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평등하지 않는 사회는 그만큼 그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 사회가 결국엔 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평등에서부터 출발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흥해 왔는데 지금은 불평등과 차별화로 인해서 지금 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체 상태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우리가 지금 미래가 암담하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반증이 바로 지난해의 촛불 탄핵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자 도생, 공동체 정신이 상실된 나라냐. 그리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사리사욕,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책임을,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그 추운 겨울날 나가서 나라가 이게 나라냐, 기득권에 대해서 국민들, 서민들이 기득권에 대해서 촛불을 든 겁니다. 바로 우리는 번영과 자유와 평등, 평등과 자유는, 번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평등하지 않으면 절대 번영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국민주권.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뭐냐면 기득권을 갖지 않은 서민, 50%의 빈곤하게 살아야 되고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불신과 불만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살려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평등하게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누구도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절대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이 공동체를 후퇴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바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재벌,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권력과 돈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이걸 같이 해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나의 부와 권력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할 때 바로 국민들이 그거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민 주권 시대이고, 그게 바로 촛불 민심인 거거든요. 우리는 촛불 민심에서 기득권의 잘못을 깨우쳤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그 탄핵을 한 거에서 지금 더 나아가지 않고 도로 또 잊어버리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득권을 탄핵, 또다시 제2, 제3의 탄핵,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사리 사욕과 이런 거를 좀 버려라. 재벌들이 좀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네 책임을 다 해라. 권력도 공동체를 위해서 더 해라. 협치, 합의,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권력을 좀 더 써라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의 정신에 입각해서, 탄핵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도자가 하지 않을 때는 국민이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탄핵을 통해서 정신을 깨우치고 그 추운 겨울날 1000만 명 이상 나가서 얘기했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우리는 그런 것을 소리 높이 얘기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을 이미 해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평등하고 번영된 나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하면 바로 지금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나라, 잘 사는 나라는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한 나라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도자가 그렇게 한 나라입니다.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그럼 뭘 어떻게 했느냐? 아까 우리나라는 경쟁 만능, 각자 도생, 승자 독식 사회라고 그랬는데 그런 나라들은 그런 사회, 경쟁을 하되 경쟁과 똑같이 평등 그리고 연대, 경쟁은 열심히 하고 승자와 패자가 갈린 후에 그 다음에 승자가 패자를 함께 끌고 가는 연대, 관용, 평등의 가치를 함께 실현해 간 나라들입니다.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고 나서 빈부 차이가 심해지면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복지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야죠. 그리고 복지를 해야죠. 재분배를 해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 치료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먹고 사는 거, 병 치료하는 거, 교육하는 거. 그 세 가지가 복지입니다. 그 복지를 공동체가 함께 하는 나라, 그게 바로 복지국가거든요. 그런 복지국가를 다 하는 한 나라들이 바로 지금 세계에 10나라 정도가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와 보건, 의료와 교육, 그거 모든 국민한테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국민소득 3만 불,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 3만 불 중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10,000불씩은 다 똑같이 우리 10,000불씩 갖게 하자. 그러면 그 교육과 치료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3만 불 소득인데 10,000불 안 되는 국민들이, 5,000불인 국민들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 식으로 복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OECD 국가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20%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예요. OECD 국가는 조세 부담률이 25%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19%입니다. 지금 18%였다가 지금 조금 올라갔어요. GDP가 우리나라가 1,500조인데 1%가 15조입니다. 15조.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6%, 7% 세금을 덜 걷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 바로 7%면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를 더 걷은, OECD 같으면 100조를 더 걷어서 그거 가지고 50조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그리고 교육, 그리고 기초생활에 다 그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2만 불, 2만 5천 불 됐으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하면, 그러면 그 빈곤과 이런 게 해결되거든요. 유럽은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거의 무료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국도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던데, 그전에는 영국이고 독일이고 다 대학교 등록금 수업료 없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80%입니다. 보장이 80%. 그러니까 치료하고 대학 교육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위협을 안 느끼니까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사교육비 드리고 대학 가겠다고 이렇게 그 길을 쓰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자기 소득을 다 바쳐서 하지 않거든요. 그거 다 보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가 평등하고 말하자면 안정된 사회로,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 없는 사회로, 갈등이 최소화되는 사회로 가서 그만큼 사회 비용이 줄어들고 갈등이 주니까 우리가 갈등을 처리하는데 갈등 비용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효율성 있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사회를 못 만드느냐? 우리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국민이 그렇게 해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기본적인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경쟁하자. 우리는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경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구별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는 공유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자아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그런 학문을 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예술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경쟁을 해도 좋은데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치료하고 기본적인 교육하는 거는 경쟁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잘 사는 선진국이 간 길이거든요. 복지 국가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명실상부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가자. 우리는 그렇게 갔는 줄 알았더니 지금 내막을 보니까 산업화도 아니고 소득 불평등도 너무 심하고 민주화도 아니고 너무 사람들을 서열화시키고 계급사회화하고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는 정말 그런 사회로 가자. 기득권 있는 사람들도 반성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거를 더 요구하고 해서 이렇게 좋은 사회로 가자.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국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촛불 민심이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풍의 역설, 민주화 역설, 국가의 위기,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3년 안에 5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이제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자유와 평등, 번영, 민주, 통일 이런 가치를 실현해서 그야말로 북구라파의 복지국가나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와 똑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제천도 나름 여러 가지 그 방향이 다 이렇게 잘 설정이 돼 있으신 걸로 알거든요. 우리 제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이 자연 치유 도시 또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제일 크게 필요로 하는 분야가 건강과 의료의 문제입니다. 이제 아무리 이제 100세 시대 뭐 120세 시대 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건강이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제천에 오면 그런 문제가 가장 잘 케어되고 해결되는 도시다. 제천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젊은이는 이제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금년에 낳는 아이가 36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50대는 한 해에 지금 연령 인구가 막 80만, 90만 명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한 해에 50만 명도 안 되고 이제 금년에 난 애들은 36만 명밖에 안 낳거든요. 갈수록 이제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들게 생겼어요. 2050년, 2040년쯤 되면 전체 인구의 막 30%, 40%가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마 불언간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 1500만 명이 자연히 시간이 갈수록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보다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 1500만 명 되는 시대가 곧 오니까 뭐 그분들이 이제 연금도 좀 더 받고 경제적인 여유도 더 있게 돼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이 제천에 가장 살기 좋은 힐링 도시, 명상의 도시 제천에 가서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제천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제천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경치 좋은 곳으로 강원도나 제천 같이, 제가 제천에 지난 4월 달에 경찰청 수련원 그 예산을 제가 세웠거든요. 왜 정부 예산이 없는 거를 제가 넣어가지고 세웠는데, 그때 기공식에 제가 와서 봤는데 거기 벚꽃 그 길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이다 제천이고 청풍호 주변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천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ES 콘도도 몇 번 왔었고 리솜 리조트도 와보고 그랬는데 정말 그 좋은 그런 곳인데, 제천도 가꾸면 곳곳에 그렇게 가꿀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연금 공단 그 휴양시설도 있고 경찰청 휴양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 휴양시설도 많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노후는 제천에서 보내도록 그렇게 아주 여기 또 여기 제천이 땅이 좋다고 그래요. 땅이 좋아서 한약재 여기 아까 우리 시장님도 그 중점하고 계신데 제천에 이 토질이 좋아서 한약이 굉장히 효험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회사가 제천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약을 만든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천은 이 토질이라든지 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많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가장 힐링 명상 도시 제천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천이 앞으로 아주 제일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은 제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제천시 공무원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